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엑스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중에 떠도는 문건 가운데 한 개는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들이 방송을 내보낸 내용의 목차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음 논란이 됐던 10장짜리 2개 문건은 누가 만들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가 없죠. 자, 윤석열 전 총장은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언했는데요. 과연 출마 선언에서 엑스파일 논란을 전공법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피해갈지 대응 방법과 자세가 궁금해집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여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국민의힘 신성범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홍준표 의원 1년 3개월 만에 오늘 복당 결정이 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아니면 홍준표 의원이 먼저 복당하느냐 그 부분도 관심이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표대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로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국민의힘에서 결정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건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유심히 봤던 대목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면은 좀 끓여야 할 것 아니냐. 그 언론의 시각이었고 사실 따지고 본다면 두 사람의 입당 또는 복당은 사실 상관관계 별로 없어요. 첫째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자면 홍준표 의원보다는 훨씬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홍 의원의 행보가 그렇게 신경 안 쓰일 겁니다. 둘째,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볼 때도 윤 총장이 들어와서 싸우면 좋고 이 정도 입장이었지 사실은 둘의 입당과 복당이 이렇게 상관관계에 있는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결국 이제 입당이 문제가 되고 홍준표 의원은 복당 시기만 문제였다. 시기만 따라서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입당 신청을 했으니까 한 달 넘었잖아요. 그리고 내부도 정리가 됐고 반대할 명분도 없고 이렇게 해서 홍 대표가 홍 의원이 복당한 거고 남은 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인데 그 문제는 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본인이 결정할 사안인데 제 생각에는 마음은 정해져 있는데 입당을 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자기 정리가 끝나지 않은 걸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 뭐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복당 시기를 좀 늦춰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또 발표를 한 게 29일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때 뭐 여러 가지 관심 사항이 있는데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이때 얘기하진 않겠죠? 예, 제 생각에도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했죠. 이제 원래는 27일 날로 했고, 또 27일 날에 그때도 뭐 저 이동훈 당시 대변인이 27일, 28, 29일 수도 있다. 29일 날 할 것 같은데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뭐 그게 일주일이 되든 2주일이 되든 간에 국민과의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접촉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뭐 국민의힘의 입당의 문제들을 논의하겠다라고 했고 한때는 또 뭐 어쨌든 나의 백넘버는 2번이다라고 해서 제가 느낄 때도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국민의힘이다라는 건 명확해진 것 같고요. 이미 제가 보더라도 대변인 두 사람을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선임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그런 시그널은 있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야 올 것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유력한 자기를 단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후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동안에는 자기 장모의 1심 선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기일이 언제 잡히냐에 따라서 조금 이걸 털고 가려고 하는 시간을 좀 벌고 싶었으나 지금 이제 그것까지는 논의하기는 상당히 그 쟁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생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쫓기듯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오늘 그 복당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내놨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국민들의 선택과 신뢰를 받도록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과 국회 정파는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인데 보관이 있겠습니까? 그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 대선에 나오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지금의 상황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당내 경선할 필요도 없고 대선 투표할 필요도 없죠. 여론조사 기관한테 다 맡겨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지. 굳이 왜 대통령 선거를 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건 좀 다를 겁니다. 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여론조사 본인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복당 전부터 워낙에 지금 여론조사상 격차가 지금 크게 벌어져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저격의 말이 좀 많았습니다.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은 신기루일 뿐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찰 늘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최근 엑스파일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홍준표식 그 어법이 있잖아요. 이제 당연히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할 것 같은데요. 홍준표 의원 제가 검사 때부터 좀 압니다만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직선적이다, 직설적이다. 누구 마음에 상처를 주건 안 주건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 누구는 그걸 시원하다 그러고 누구는 품격이 없다 그러고 또 품격이 없다는 일부의 시선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다, 서민적이다라고 반박하는 이런 건데 장점이 많은 분이 통찰력이랄까 어떻게 보면 정치를 굉장히 이해를 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적어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정통 보수층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예요. 복당을 하게 되면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 하는 경선 과정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런데 중도층과 무당층이 홍준표 의원의 저런 업법과 언행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줄 것이냐가 퀘스천 마크죠. 거부감을 가질 수 거부감을 있다라고 가질 수 보시는 있다. 이 거네요. 부분이에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저는 사석으로 만나고 본인은 아는데 이걸 자기만의 특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치기는 힘들 것 같고 계속 이제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게 바깥에서도 저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시끄러웠는데 당에 들어오면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 한참 후배인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다가 정권에 좀 핍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의의 사도처럼 쫙 나타나서 국민적 지지를 저렇게 많이 받는 현상을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도덕성 검증, 후보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검증을 말하고 싶어하고 검찰에서 하는 일이 국정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윤 총장은 검찰 말고 아는 게 뭐 있어? 나처럼 경험이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내에서는 아마 윤 총장이 입당하게 되면 당내 경선관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을 두 분은 윤석열, 홍준표인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뭐 이미 전에 검사를 거쳐왔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사했던 마인드로 들어와서 그것도 가장 큰 선거라는 대선을 임한다면 아마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속 계산도 가지고 있을 홍준표 거예요.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지금 강한 어조로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아마추어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워워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대표니까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다른 야권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같이 공격에 가세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어쨌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반동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서 매우 투박한 홍준표 대 좀 세련된 유승민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유승민 후보가 받아 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실제로 보면 이미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아군에 의한 수류탄 투척에 의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상치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뭐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꽁 잡는 게 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꽁을 잡을 수 있는 매가 이제 당내에 나타난 거죠. 사실은 이준석 대표로부터는 굉장히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포감이 당내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홍준표 의원이 처음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내가 될 자신이 없으면 왜 나왔겠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기는 자신이 있다. 충분히 이제 뭐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해왔던 게 특수통이니까 한계가 있다지만 돌이켜 보면 본인도 모르시게 검사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스타가 된 건 사실이지 대신에 않습니까? 본인은 많은 정치 활동을 해왔죠.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런 얘기죠. 본인은 차곡차곡 뭐 동대문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말하 대구까지 갔다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국정을 다스리기에는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아픈 구석들을 말하자면 윤 총장 입장에서 아픈 구석들을 매우 심하게 말하자면 한 명만 때린다 이런 식으로 홍준표 의원이 아마 공격을 할 것 같은 보입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의 스타일을 알아서일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윤석열 엑스파일은 홍준표 의원이 아주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 발끈했고요. 국민의힘도 반발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파일 네. 대표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 엑스파일 없어요.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난 본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검찰총장은 법의 상징입니다. 본인이 검증을 피하려고 해서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돌파를 해야죠.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한 가지 버전을 제작한 주체가 열린공감TV라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하셨던 그 야권 인사가 엑스파일을 정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상대 당이나 상대 세력을 지목할 때는 최소한 6하 원칙에 맞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서로 상대방이 파일을 만들었다면 상대방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건데 송영길 대표가 콕 집어서 홍준표 의원을 지목을 한 건 민주당과의 어떻게 대결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쪽 국민의힘 내에서 야권 후보들끼리의 대결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까요? 아니면 뭔가를 좀 알고 있을까요? 뭐 저는 충분히 이제 그 당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할 때는 사실은 여당 쪽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야당이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특별한 엑스파일의 측면이 아니더라도 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혹, 그때 당시는 우리 당 쪽에서 디펜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윤 총장이 야당에서 공격하면 이렇게 방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파일의 기본적인 탄생, 말하자면 기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또 여러 가지 버전이라고 하면 여의도 정권과의 찌라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재벌가의 나름대로의 어떤 기록을 정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또 하이브리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섞어가면서 더 업데이트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는 여당발이냐 야당발이냐 이것은 사실은 적절한 질문은 아닙니다. 여도 야도 장성철 소장도 자기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 나도 당대표 시절에 이런 거 많이 만들어봤다. 당대표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보좌관 네, 시절에요. 그 당직자로서의 장성철 소장이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은 뭐 특별한 거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 자금의 출처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당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장 소장한테 물어봤으면 이 자금의 흐름이 누구 자금의 흐름이냐. 윤석열의 자금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모의 자금 흐름이라면 이미 수번 경찰, 검찰에 수사받은 내용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논란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
그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 흐름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탐사 보도라든지 그리고 수사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거를 사실 장성철 소장이 몰랐을 수도 있고요. 자, 지금의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이 사항을 자기들이 끌고 가기에는 좀 꺼려지는 상황이 있겠죠. 이게 지금 자당의 후보도 아닌데 본인들이 끌고 가서 본인들이 같이 민주당과 싸우고 싶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 이준석 대표처럼 당 바깥의 인사이기 때문에 당이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 맞는 말씀이잖아요. 동시에 야권에서 어쨌든 분류되고 있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턱도 아닌 국민이 보기에는 저런 괴문서 때문에 휘둘리는 걸 볼 때는 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적절한 선을 아마 찾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선 그 장성철 씨가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은 정확하게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좀 틀린 거예요. 다시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갈라치기라 할까 이간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게 아니고 야당 안에서 만든 거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분이 홍준표 의원일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만들었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검찰 선배고 하니까 많이 알 거고 가장 윤석열 총장과 대척점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라고 슬쩍 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철 씨가 이야기한 그 두 개의 문서는 정확하게 장성철 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다 설명해냈다. 4월 달 거는 어떤 기관에 어떤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 6월 달 문서는 여권 인사한테 팔았다고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정확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이른바 윤석열 파일의 출처는 여권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도 알만한 게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7월 달인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들, 야당 법사위원들이 많이 공개한 부분 이런 건 좀 남아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파일화되지는 않았을 거다. 문서화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말하는 윤석열 파일의 출처는 쭉 굴러온 것을 다 정리해 놓은 어떤 주체가 있고 그것은 기존에 내려오던 정보기관에서 축적한 것,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 그다음에 여러 차례 이렇게 기관에서 좀 설쳐서 흘린 거 이런 게 다 어느 누군가 종합해서 만들었을 거다. 그건 송영길 대표도 잘 알고 있음직하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죠. 결국에 이제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 어제 방송에 나와서 어제 기준으로 오늘 안에 내 이 문건 이거 종이로 돼 있으니까 다 파쇄해버리겠다라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파쇄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문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이 논란의 이슈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이 논란을 만들어 일으켰는데 본인이 그 지금 문건을 파쇄를 했어요. 윤석열 총장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 출마 선언에서 분명히 기자들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핵심이 29일 날 그 양재동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질문이 첫째는 정치 왜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정치 일정은 어떻게 되냐. 정치 일정의 핵심은 국민의힘에 언제 어떻게 입당할 거냐. 말을 바꾸면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 열차에 몸을 실을 거냐 아니냐가 핵심이 되겠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문제예요. 그게 이 파일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묻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크기라든지 역량이 사실상 데뷔전이에요. 처음 데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보면 돼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장성철 씨가 저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면역력이 생겼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면역력. 무슨 뜻이죠? 예방주사를 미리 맞은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문제가 있었나 본데 내용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윤석열 총장도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뭐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 건데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의 변수는 그 6월 29일 날 출마 선언 이후에 있을 7월 2일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대한 1심 법원 무조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은 그때 이야기했던 그 파일이 뭐 좀 근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스물스물 다시 나올 텐데 아니면은 저는 좀 소멸될 그런 성질일 걸로 봐요. 29일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말로 종합해 보면 여전히 이것이 만약에 여당이 만들었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거고 계문서이고 공작 정치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에서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문제를 다 얘기하기는 아직은 벅차다, 훈련이 안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실제로 장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제가 문서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결혼 전에 있었던 문제는 후보 본인의 문제하고 이거 후보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 무슨 뭐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할 일은 저는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사회 유튜브란 여러 가지 루머들 속에서 그것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상처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건 매우 상당히 재미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 혼자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의 가족들을 같이 통틀어서 보는 어떻게 유교적 문화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결함이 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말을 이렇게 삥 둘러서 하셨는데 이게 사실 구글링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은 지금 그 떠도는 얘기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변인이 뭐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리에서 물러났고 또 이번에 엑스파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런 어떤 역할을 할지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게 그동안 좀 호의적인 말을 해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 태도가 약간 바뀌었다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내각제 구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 오곤 했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윤석열 총장이 전화한다고 해서 한번 보자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 보니까 하는 사이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해진 거 아니냐. 나하고 손을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나 정통 보수 세력 내에서의 우려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정희나 또 김동연이나 다른 후보들에 대한 대안들이 당내에서 논의된 건 사실이고 이제 그러면서 더 재밌는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윤 총장도 그만두고 나왔는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만두고 나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명분이 유일하게는 개헌이라고 하는 또 나는 5년 다 대통령 안 한다. 2년만 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 다 이 커넥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심적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 저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 줄타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예전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언론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취소가 됐다라고 해요. 본인은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선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 전에 뛰어든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날짜까지는 이 정치판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뭐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유심히 관찰해야 될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처럼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면서 멋지게 다시 말하면 광범위하게 광폭으로 중도층과 탈진보층까지 끌어안는 그런 멋진 정치를 모습 보인 다음에 입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차라리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국민의힘 입당 시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치를 하는 명분. 그래서 지금 1월 1일까지로 내년 1월 1일까지 그 감사원장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면서 나오는 그 정치적 명분, 대권 도전 명분이 뭐냐가 어떻게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죠. 그러니까 관측 포인트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일단 인간적인 휴먼 서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입양이라든지 그리고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어떤 분을 몇 년 동안 업고 다니면서 출퇴근시켰다는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병력 명분가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아버지는 6.25 전쟁 영웅, 본인은 또 이런 그리고 애국심 이런 건데 저는 뭐 지금 논의되는 구조를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나 야권 이른바 보수 야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대체제, 보완제 또 좀 더 그래서 표현하면 플랜 B에 대한 성격이 지금은 강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들어오시면은 입당을 하게 되면은 윤 총장과도 상당히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보수 진영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다른 대선 후보군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 보면은 요즘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14.4%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4.4%로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2위로 지금 올라섰는데, 자, 이 현상을 보고 이 전에 보면은 당 대표 경선전에서 이준석 돌풍이 불었었고요. 그때 당시 이준석과 유승민을 연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게 이준석 돌풍의 여파일까? 본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인 본인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준석 효과를 보는, 저는 나경원 효과라고 보는데. 나경원 주호영 효과. 그러니까 나경원 주호영 당시 대표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입에 달았던 게 유승민 석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환한 사람이 그 두 분이다. 존재가 미미했다게 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갑자기 부각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효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근데 유심히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 개혁 보수라 그럴까? 보수의 자기 혁신을 주장했던 일군의 그룹들의 보수 진영 내 복권 움직임들이에요. 복권 조짐이다. 다시 말해 보십시오. 부산시장 박형준,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됐잖아요. 네. 다 어떻게 보면 저 바른정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다녀온 사람, 이준석 대표 됐죠. 그럼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원래 적어도 탄핵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 강경 보수 쪽에서 배관시 됐던 그 일련의 그룹들이 그나마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존재감에 입증된다.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아시는 대로 법조인으로 가득 찬 이 당 안에서 그래도 경제에 관한 한 자신이 경제 대통령을 주장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이 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돌파력을 갖고 저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제대로 토론을 하고 본인이 말할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승민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저한테 유리하죠. 자, 여권을 보면 여권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주로 관심이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 등장하자마자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3위권으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또 해석을 하기를, 자,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전, 여권의 대선전을 흥행으로 일으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흥행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2위까지도 치고 갈 힘이 있다라는 해석까지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뭐 크게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나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당내 경선 구도가 굉장히 다기적이고 역동성을 가질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국 장관이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을 집중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뭐 나름대로 어떤 우리 당의 가장 강경한 그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후보로서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뭐 또 진보적인 인사들이 이재명 지사 있을 수 있고, 또 정통적으로 이낙연, 뭐 정세균 이렇게 뭐 다기한 구도가 됨으로 인해서 누가 컷오프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또 그야말로 어떤 그 추미애 전 장관이 과연 몇 위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1위를 할 수 있겠다, 결선 투표에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내 구조의 의원들의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당원들의 지지율, 일반 여론조사의 지지율하고 좀 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이 한꺼번에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진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으나, 어쨌든 3위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좀 밋밋해 보이는 여당 정서판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준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야 지금 잠룡돌이 각각 9명씩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9명 중에 이 사람을 특히 주목해 봐야 한다고도 좋고, 아니면 이런 구도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결선 투표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로 보면 윤석열, 이재명의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홍준표, 정세균, 홍준표, 이낙연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한 주자가 과반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따라오는 후발 주자의 뒤집기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현재 유력한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최종적인 후보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네. 우선 저는 여당 민주당 안에서는 박용진, 이광재 두 후보가 어느 정도 올라갈까. 약간의 성향적으로 보면 이광재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자는 그런 안희정 전 지사와의 그런 상관관계가 동일한 관계에 있는 것 같고, 박용진 후보는 젊은 후보니 그렇고, 야당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 그리고 지금 원희룡 지사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김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이 8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뭐 대선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흐름대로 갔다는 게 통상적인 정치 문법이었는데 지금은 하도 세상이 빠르고 모든 사람이 가장 큰 컴퓨터를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는 이 마당에서 정보의 유통 속도를 볼 때 말씀하신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 이강구도는 제가 볼 때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자,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과연 이게 결정이 날지 또 미뤄질지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김영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